필리핀 교도소에 수감된 채로 국내에 마약을 들여온 마약왕 박광열. 그 배경에 박 씨의 오른팔로 불리는 조카의 조력이 있었던 걸로 전해지는데요. 검찰이 박광열의 조카가 필리핀 현지에서 체포된 사실을 파악하고 국내로 송환하기로 했습니다. 최주연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마약왕 박광열이 검찰로 송치됐습니다. 마약 유통 직접 지시했으니까 국내에 건거되지 않은 공범이 있으니까. 검찰은 국내 마약 유통에 가담한 걸로 의심되는 260여 명의 공범으로 수사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특히 수감 중인 박광열의 핵심 조력자로 국내 마약 유통에 관여한 걸로 의심되는 박광열의 조카도 신병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박광열의 조카 이모 씨는 지난해 필리핀 현지에서 검거돼 수감 중인 걸로 확인됐습니다. 이 씨가 현지에서 한 차례 탈옥했다가 다시 붙잡힌 이력도 파악됐습니다. 검찰은 박광열이 수감 상태에서 마약 거래를 하면 조카가 국내 유통을 담당한 걸로 의심하고 필리핀 정부에 송환 협조를 구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최근 수사팀을 필리핀 현지에 파견했고 검사도 필리핀으로 보내 공범 수사를 진행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박 씨는 경찰 조사에서 필리핀 교도소 안에서 매월 1, 2회 1년 이상 필로폰을 흡입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검찰은 박 씨 본인의 마약 흡입 혐의도 기소를 검토 중입니다. 채널A 뉴스 최주연입니다. 필리핀 교도소에서 호화 생활하신 거 맞아요? 국내로 마약 판금이 인정하십니까? 국내 마약 조직 공범 있습니까? 통한 예상하셨나요? 오늘 국내로 남자도 아니고 시킬게요. 하실 말씀 없으세요? 남자도 아니라고요? 자. 보통 저렇게 해외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송환되는 사람 같은 경우는 고개를 푹 숙이고 들어오거나 뭐 그런 경우가 있는데 고개를 아주 꼿꼿이 들고 들어오는 인상 깊은 장면을 연출했고요. 또 들으셨겠지만 취재진이 있었는데 넌 남자도 아니다. 갑자기 누군가를 보더니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뒤늦게 드러난 사실인데 박광열 씨를 현지에서 취재한 다큐멘터리 PD가 있다고 하네요. 그 PD 얼굴을 보더니 그 사람에게 넌 남자도 아니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김은배 팀장님. 굳이 이런 말을 안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굳이 박광열이 취재진을 향해서 이 말을 꺼낸 이유가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박광열이라면 아시다시피 마약왕이라고 불리는데 저 박광열은 사실은 그 살인범이거든요. 강도 살인범인데 저 우리나라가 필리핀으로부터 송환 요청을 쭉 했었는데 송환을 받지를 못했습니다. 못했는데 이번에 대통령께서 직접 필리핀 대통령한테 얘기하는 바람에 국내 송환이 가능했는데요. 보통 저희들이 호송 가게 되면 한 2명이 가는 저 10명이 갔습니다. 호송이 왔을 때는 저 수감자 같은 경우에는 뭐 거기를 푹 숙인다든지 주변을 볼 수가 없는데 지금 화면을 보시면은 주변을 두리번거리면서 자기가 얼굴이 익은 그 취재진한테 지금 너는 남자도 아니야 이런 말 했다고 하는데 아마 필리핀에서 박광열을 취재를 할 때에 그때 아마 취재하면서 인터뷰하면서 아마 뭐 몰래 카메라 정도를 찍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거를 방영이 되니 박광열 입장에서 볼 때는 자기를 비난하고 자기를 비하했다고 그래가지고 화가 난 상태인데 마침 와서 보니까는 취재진이 섞여 있으니까 그걸 보고 넌 남자도 아니야 이 말을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외국에서 호송받은 수감자가 저렇게 눈을 부릅뜨리는 것도 어려울 뿐더러 주변을 살펴보면서 그런 말을 한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처음이거든요. 어쨌든 간에 박광열이는 성품이 좀 악랄하다 보니까 우리나라에 와서도 뭘 생각하냐면 한국에서 조사를 받은 다음에 난 다시 필리핀을 갈 수 있어. 임시 인도니까 아마 그것 때문에 저렇게 당당하고 저렇게 행동하는 것으로 저는 느껴지고 있습니다. 사실 박광열을 필리핀에서 이미 복역 중인데도 꼭 국내로 데려와야 했던 이유는요. 필리핀에서 2차례 탈옥을 또 시도를 했었고 도주와 검거를 또 반복한 상황입니다. 심지어 감옥에서 호화 생활을 했다 이런 얘기까지 전해지고 국내에 마약을 유통시키기도 했었는데요. 그 목소리 듣고 오시겠습니다. Are you 박광열? 박광열? I only little can understand English. 국내에서 전 세계 마약류를 국내에 받았어요. 보관하고 관리하는 또 다른 라인이 있다고 저희들이 보고 현재 추적 수사 중에 있습니다. 한국인 3명을 살해한 주범으로 지목이 되면서 필리핀에서 징역 60년형을 선고를 받았는데 2번이나 이제 탈옥을 해서 다시 수감되는 일이 있었고 근데 필리핀에서 수감돼 있는 상태에도
국내에서 마약을 유통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김은배 팀장님, 이건 대체 어떻게 가능해질 수 있는 일인가요? 그렇습니다. 박광렬은 사실은 국내에서 잠시 유통업을 하다가 그다음에 그 실패하니까 필리핀에 건너가서 도박장을 개설했거든요. 예. 도박장을 개설하면서부터 범죄가 시작됐는데 그 당시에 같이 사업하던 사람을 3명을 무참하게 살해한 뒤에 구속이 됐습니다. 2016년에 도주를 했고 또 19년, 17년에 또 도주를 했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교도소에 있으면서 마약을 접했다. 그리고 2019년도에 도주를 1년 동안은 도주를 했었는데 그 당시에 마약에 대해서 파악을 한 다음에 실제적으로 마약 사업을 뛰어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기가 살해했던 사람들한테 뺏은 돈이 한 100억이 넘는다고 지금 알려지고 있거든요. 그 예. 돈을 자금으로 해가지고 마약 사범이 됐는데 중요한 거는 우리나라에 마약을 밀 수출했던 것이죠. 밀수를 했는데 알다시피 저 박광렬이가 뭘 썼냐면 특이하게 혹시 여러분들이 아실지는 모르겠지만 던지기 수법이라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원래 마약 같은 거는 파는 사람 유통업자하고 구입자가 만나서 주고받는 것인데 예. 그렇게 하게 되면은 신원을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그 마약을 판매하는 유통업자가 은밀한 곳, 무슨 뭐 산속이라든지 아니면 뭐 캐비어 속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곳에 던져놓고 나서 전화만 겁니다. 내가 돈을 받았으니 마약은 거기에 숨겨있으니까 가져가라. 이런 수법이 던지기 수법인데 이 수법이 그전에도는 있었지만 크게 성행하지 않았는데 저걸 착안한 박광렬이 일명은 저거를 제대로 이제 설치한 거죠. 그래가지고 던지기 수법을 하다 보니까 젊은 사람들이 여기에 많이 가입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 알다시피 바티칸 킹덤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네. 여가 국내에서 많이 판매 조직을 개설해가지고 박광렬이가 교도소에 있으면서도 자유로우니까 휴대폰 가지고 판매 유통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교도소에서는 안락한 생활도 하지만은 필리핀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아시겠지만 실제적으로 교도소라고 하지만 거기에 돈을 주게 되면은 거의 별장 수준으로 생활할 수 있기 때문에 휴대폰을 얼마나 쓸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를 통해서 밀수출하는 경우도 박광렬이가 지시하면은 그 하부 조직들이 밀수출을 해가지고 한국에 마약이 수입이 된 것이죠. 필리핀의 어떤 교도소의 분위기가 한국과는 다르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다. 이런 말씀까지 주셨습니다. 2021년에요. 황하나 씨 등 96명이 마약 유통과 투약으로 검거된 사건에도 이 배우로 마약왕 박광렬이 지목된 바가 있습니다. 혐의 인정하십니까? 수사 피하려고 도피했나요? 마약 어떻게 구했습니까? 좀 정리를 해보면 박광렬이 마약왕으로 불리면서 뭐 영화 범죄도시2 그리고 드라마 수리남이라든지 카지노의 모티브가 된 그런 인물인데요. 자유롭게 휴대전화를 좀 사용할 수 있다 보니까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서 국내에도 마약을 좀 유통시킨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한 언론에 얘기를 한 걸 보면 한국에 전화 한 통이면 내일 모레 마약이 어디로 들어가고 나가는지 내가 다 알 수 있다. 이 세계에서는 내가 거의 왕이니까 메신저를 통해서 한국에 마약을 유통시켰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조홍천 의원님, 네. 들어보니까 필리핀에서도 아주 자유롭게 그냥 활동을 다 한 것 같아요. 네, 필리핀이 여러 가지 부패 정도가 지금 좀 심한 나라로 알고 있습니다만 특히 교정 행정은 아주 상상을 초월한 것 같습니다. 지금 이 박광렬 이 사람이 수감되어 있던 뉴 빌리비드 교도소라는 곳인데요. 여기는 적정 수용 인원이 6,000명인데 지금 현재 수감 숫자가 29,000. 교도관 한 명당 담당해야 되는 수용자가 100명이 된답니다. 100명이요? 예. 예. 그러니까 사실상 통제가 거진 불가능하죠. 그래서 갱 출신이다. 좀 그 안에서 세력이 있는 쪽에다가 위탁해가지고 내부 예. 통제 권한을 위임하는 그런 식으로 돼 있고 네. 또 특히 그 교도관들 그 월급이 좀 낮아서 그것만 받아가지고는 생활이 잘 안 되는 모양이에요. 네. 그래서 공공연하게 뇌물을 받고 편의를 제공하고 그래서 심지어는 그 교도소 내에 네. 돈 많이 주면은 독방을 주고 에어컨 딸려 있고 스파 있고 테니스 치고 스마트폰 마음대로 하고 그래서 텔레그램으로 마약 장사하고 예. 또 수시로 여자친구 들어오고
뭐 이건 교도소가 아니죠. 그래서 지금 박광렬의 경우에는 딴 거보다 어떻게 하면 이제 한국 교도소에서 빨리 벗어나서 저 필리핀으로 돌아갈까. 아까 기자한테 넌 남자도 아냐 라고 얘기했던 거는 예. 내가 필리핀으로 돌아가게 되면 또 휴대폰을 통해서 국내 내 커넥션한테 얘기해가지고 당신 해코지할 수 있어. 이런 걸 은근히 암시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예. 저도 여러 가지 뭐 다큐멘터리라든지 보도 프로그램들을 보면 박광렬이 꽤 취재진과도 자유롭게 인터뷰를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는데요. 허주연 변호사님, 보니까 필리핀에 수감돼 있는 동안에도 뭐 여자친구를 불러서 만났다 이런 얘기도 있는 것 같고 좀 편한 복장으로 나와서 취재진과 인터뷰하는 모습도 많이 보였던 것 같고요. 앞서서도 뭐 말씀들을 많이 주셨지만 필리핀의 교도소는 우리나라의 교도소와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곳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돈만 있으면 이 지금 수감되어 있던 이 교도소에는 그 안에서 개인실을 쓰는 건 기본이고요. 직접 취사도 가능하고 뭐 돈만 준다고 하면은 뭐 담배를 핀다라든가 테니스를 친다라든가 스파까지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하고 여자친구를 불러서 같이 동거하는 것까지 실제로 이루어졌다고 하니까 사실상 이 교도소라고 하는 것은 그냥 거대한 어떤 범죄자들이 생활하는 일종의 또 다른 공간처럼 여기고 그 안에서 막대한 사업으로 이 마약 사업으로 돈을 벌어들이면서 점점 더 그 안에서 자기만의 어떤 요새를 구축했던 것이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예. 취재진들한테 나 이렇게 전화 한 통이면 한국에 마약 어떻게 들어가는지 다 알고 마약 사업 더 크게 하겠다라고 얘기한 것도 그만큼 자신감을 가졌기 때문에 그럴 수 있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본인이 일단 마약류 유통 사업을 지금 뭐 한 달에 300억 규모로 했다고 하는데 그 막대한 이익으로 또다시 사업을 불리고 세를 확장하면서 자기가 그 안에서 더 편안하게 생활하고 사실상 죄를 받는다기보다는 그 안에서 마치 마약 왕처럼 군림할 수 있는 자신이 있고 실제로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인터뷰에도 마음대로 응하고 자유롭게 생활해왔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일단 이재명 대통령의 요청으로 국내로 송환이 되기는 했는데 이게 임시 송환이라는 얘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일각에서는 국내에서 수사를 받겠지만 남은 형기를 이제 필리핀에 가서 채우고 다시 돌아오게 된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 것 같은데 송영욱 변호사님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일단 임시 인도 제도의 의미만 놓고 보면은 마치 돌려보낼 수도 있을 것 같지만 선례에 비추어 보면은 박광렬이 필리핀으로 돌아갈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여집니다. 일단 범죄인 인도 조약상 이 임시 인도 제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 형법이 적용되고 우리나라가 재판 관할권이 있는 범인에 대해서 일단 우리나라에서의 수사와 재판을 위해서 잠정적으로 인도를 받는 겁니다. 그리고 재판이 모두 끝나면 원칙적으로는 당사국에 돌려보내줘야 되는 것이 맞죠. 그런데 선례를 보면 2007년에 안양 환전소 살인사건이라고 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예. 당시 공범 중에 최세용이라고 하는 사람은 태국으로 도주했고 그다음에 김성곤이라고 하는 범인은 필리핀으로 도주했습니다. 최세용은 2013년에 태국에서 임시 인도가 되어서 돌아왔고 또 김성곤은 2015년에 필리핀으로부터 임시 인도가 돼서 돌아왔는데 모두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다음에 두 사람 모두 최종 인도를 당사국에서 해줬습니다. 예. 특히 필리핀에서 잡혀온 김성곤 같은 경우는 우리 정부가 끈질기게 요청한 끝에 2025년 1월에 최상목 권한대행 시절에 최종 인도가 되었거든요. 예. 당시에 최종 인도를 받아내기 위해서 우리 정부는 이 김성곤을 필리핀으로 돌려보내지 않고 계속 수감해놓은 상태에서 최종 인도를 지속적으로 요청했었습니다. 이런 선례에 비춰볼 때 박광렬은 지금 이 사탕수수밭 살인 사건으로 3명을 살해한 혐의로 필리핀에서 징역 60년을 선고받았죠. 그 정도의 혐의라면은 우리 법원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이고 그 이후에 돌려보내지 않은 상태에서 최종 인도를 요청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필리핀도 이 사람을 돌려받는 것이 실익이 없기 때문에 결국 최종 인도에 응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예. 박광렬은 오늘 이런 상황으로 들어왔습니다. 수갑을 착용하고 호송관이 양쪽에 앉은 상태로 비행기 안에 탑승을 해서 일반 승객들과 함께 오게 됐는데요. 일단 조사를 위해서 유치장으로 가서 수감이 되어 있고 앞으로 이제 경찰 조사를 받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은배 팀장님, 방금 얘기를 좀 들어보면
필리핀으로 다시 가지는 않고 국내에서 재판까지 마친 이후에 뭔가 징역을 살 것 같기는 한데 앞으로 절차가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이제 경기 북부 광역수사대에서 인수를 받아서 조사를 할 건데 지금 이게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임시 인도 받을 때 범죄가 뭐냐면 마약류 관리법이에요. 살인 사건이 아닙니다. 살인 사건은 지금 필리핀에서 형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아까 변호사님 얘기했지만 조사 받은 다음에 필리핀 경찰들이 와가지고 우리를 저 피해자를 인수를 해 가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은 임시 인도가 아니고 인도 확정할 때까지 우리가 데리고 있고 그 필리핀에 요청할 수 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은 필리핀에서 추방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나라에서 범인을 잡았을 때 그 구금이 끝난 뒤에 형을 끝난 뒤에는 자기 나라로 추방을 시키거든요. 그러니까 저거는 추방도 가능하기 때문에 아까 변호사님 말한 대로 마약국 관리법이라 하더라도 실제적으로 우리 수사를 끝난 다음에 필리핀으로 다시 송환하는 게 반환하는 게 맞는 거지만 실제적으로 저 피의자가 한국인 사람을 3명을 살해를 했고 마약도 현재 지금 우리나라에서 진행되고 있고 이러다 보니 수사 필요성이 필요하다 그래가지고 필리핀에 요청을 하게 되면은 필리핀에서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서 반환 요청도 안 하고 아니면 추방을 시키든지 이럴 경우에는 한국에서 재판을 받고 여기에서 형을 받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두 가지 길이 있는 것이죠. 우리가 반환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여기에서 수사를 계속해가지고 처벌할 수도 있고 요거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오늘 돌아왔고 이제 조사가 막 시작이 됐으니까요. 앞으로 상황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